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고서, 복사, 그리고 과학 시간에 나오는 복사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실과 보건소, 소는 장소란 뜻이죠. 보는 오른쪽에 있는 게 갓난아기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킬 보예요. 그 다음 세울 건자에 다시 왼쪽에 사람이 들어가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건실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방은 없어요. 방이라는 건 뭐냐? 요 안에 모방자 보이죠? 위에 건 집이란 뜻이고, 그래서 감옥을 뭐라고 합니까? 감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옛날 한옥에 안방, 건넌방이 있고 사랑방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건물로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사랑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7세 이하의 사내 애들이 같이 머무르는 공간인 안채가 있는 겁니다. 왜 사내 아이는 7살이냐? 옛날부터 남녀 7세 부동석이죠. 그러니까 7살이 넘으면 사랑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채는 어른 남자와 7살 이상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건물이면 사랑채, 그냥 방이면 사랑방이 됩니다. 집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당연히 사랑채가 없이 사랑방이겠죠. 그래서 옛날 소설에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있죠. 사랑방에 묵고 있는 손님이란 뜻입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방은 작은 것인데 비해서 실은 큰 겁니다. 실이 되려면 창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규모가 돼야 실입니다. 따라서 실은 방보다는 규모가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서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서실이라고 하죠. 그 다음 보육시설, 자, 돌보면서 함께 길러내는 거예요. 즉 성장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육시설엔 이제 보육원이 보육시설인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숙식이 가능한, 자고 먹는 것이 가능한 건물을 원이라고 합니다. 숙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죠. 병원의 환자들은 그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 침대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도 병원에서 공급을 하죠. 그래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절을 사원이라고 하는데, 왜 이 절에는 원이 들어갔느냐? 사는 절이란 뜻이죠. 근데 왜 원이 들어갔느냐? 지금은 절들이 깊은 산 속에 많지만 옛날에 고려시대 때만 해도 절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절들이 산속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이 절은 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절에서 먹고 자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식이 해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을 한자로는 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려 때의 일이에요.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하죠. 종교를 연구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 수도사라고 하는데 그 건물도 역시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숙식을 여기서 해결하죠. 그런데 구한말 시대 때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왜 일본에 뒤떨어졌는가? 바로 개화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돈 있는 부자들이 조선의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 학교를 처음에는 의숙이라고 했습니다. 숙이라고 하는 건 기숙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의로운 기숙사다 그래서 의숙이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의 동덕여대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동덕의숙이었어요. 이 동덕이란 말은 동학에서 그 천도교 신자들이 서로 부르는 호칭이죠. 천주교가 아니라 천도교입니다. 천주교는 가톨릭을 얘기하는 것이고 천도교는 동학, 뒤를 이은 것이 천도교예요. 그래서 그 천도교 신자들이 서로 부르는 호칭이 동덕이다. 덕을 쌓았다란 뜻이죠. 이것이 이제 뒤에 오면서 학사, 사는 집이란 뜻입니다. 또는 학교, 또는 학당, 당도 역시 집이란 뜻이에요. 학원, 지금은 이제 학원 하면 교습 학원 이런 데를 얘기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동덕여중, 동덕여고, 동덕여대를 합해서 동덕학원이라고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청동판으로 만든 건데 배제학당입니다. 한국 최초의 벽돌집이에요. 그 전에 한옥은 진흙과 나무로 지었죠. 그런데 벽돌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곳이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지금 배제고등학교가 있죠. 이렇게 학당이라고도 했고 학사 또는 학교 또는 학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법원. 미국의 경우에는 그 순회 판사들이 그 코트에서 먹고 잤나 봐요. 그래서 법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정부의 기관들을 원자를 붙입니다. 감사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나뉘어져 있지 않지만 미국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양자를 써서 양원제라고 해요. 자, 문반과 무반을 합해서 뭐라고 그러죠? 양반이라고 하죠. 양반. 양은 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는 원내 대표가 있죠. 국회 안을 원내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지금 용산 옆에 있는 이태원 또는 저기 대전 내려가는데 조치원이 있죠. 그 다음에 황해도에 사리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다 옛날에 숙식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물론 주로 관리들이 벼슬아치들이 지방 출장을 가면서 머물렀던 곳을 원이라고 했던 겁니다. 원은 숙식이 가능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오면 역으로 바뀝니다. 자, 요 역 보면 왼쪽에 말말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역, 대전역 이런 것들이 역입니다. 왜 역이라고 했느냐? 자,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마패라고 부르죠. 지금 이 마패는 말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역에 가면 거기에서 일하는 소위 말하자면 이제 졸병들이 있어요. 졸병들, 군인들. 그런 사람들을 역졸이라고 하는데 역에 있는 군사다 그래서 역졸이라고 하는데 암행어사라는 게 뭐죠? 신분을 숨기고 호위병 1명 또는 2명 정도만 데리고 몰래 그 관리들이 보여스라치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고을사또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암행어사와 어사라는 건 임금이 어떤 임무를 시켰다, 맡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승사자라고 할 때 그럼 누구가 임무를 맡겼느냐?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옥황상제가 맡긴 겁니다. 누구에게? 저승사자에게. 캐대헌에도 사자가 나오죠. 사자, 저승사자라고 해석할 수 있죠. 시켰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시킨 것이 어사예요. 그런데 두세 명 갖고 고울사또를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역에 역졸들을 동원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역졸 몇 명 안 되니까 그 부근에 다른 역에 있는 역졸까지 다 모아서 20, 30명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패를 보이면서 말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납작하니까 마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패를 쏙 내보이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소리치는 거죠. 이게 마패 앞면이고 이것은 마패의 뒷면입니다. 언제 어사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긴 관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가 출두할 때 머리를 내민다라는 얘기는 나타난다는 뜻이죠. 출두할 때 그 수행원만 갖고 안 되니까 부군의 역졸까지 모았다. 그때 보였던 것이 마패다. 왜 세 마리냐? 이 벼슬아치가 임무를 수행할 때 이 사람이 가면 요 숫자에 해당되는 말을 내주어라 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이 한 마리, 어떤 경우는 말이 5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패라고 하는데 이 패라고 하는 것은 납작한 것을 패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냐? 호패입니다. 가가호호라고 할 때 호패인데 이 호패는 조선시대 때 신분증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죠. 정기세, 갑술생. 지난 시간에 10간 12지 배웠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유년에 문과에 급제했다는 뜻입니다. 정유문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문과에 급제했다는 뜻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나무로 호패를 만들지만 높은 벼슬아치는 상아를 가지고 만들고 누구는 옥을 갖고 만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호패도 종류가 여러 가지였다. 그 다음에 보위, 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근위병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지키는 사람은 위병이라고 하지만 지키는 병사란 뜻이죠. 그런데 근위병 뭐냐? 바로 가까이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왕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근위병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모자를 높은 모자를 썼는데 이게 이제 곰 가죽으로 만든 모자라고 합니다. 머리에 한 2배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 키가 커 보이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생긴 것을 정자관이라고 하는데 선비나 훈장들은 이런 관을 썼습니다. 이 관을 정자관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쓰는 이유도 결국은 키를 커 보이게 해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하다. 호도 역시 지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키는 병사가 호위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병사를 근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호자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 불교라고 얘기하죠. 국가를 지키는데 이 스님들이 중들이 참가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임진왜란 때거든요. 임진왜란 때 유명한
승병이 두 분 있죠? 서산대사와 그 제자 사명대사. 그래서 이 승병들을 스님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가했어요. 원래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승병들은 도탄에 빠진 생명을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은 중의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외놈들과 싸웠던 거죠. 그래서 서산대사라든가 사명대사는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승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장, 반장, 회장, 우두머리죠. 이것은 벼슬아치 관자지만 여기에 대나무죽이 들어가면 관악기, 피리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피리 관자인데 이것은 관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보관이에요. 보존은 조는 존재하는 거죠. 즉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보전은 애국가에 나오죠.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보전. 이 전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보전이에요. 그 다음 셰리프, 보안관이 있죠. 보안관. 지금도 학교에 경문을 지키는 학교 보안관이 있죠. 그런데 이 보안과 안보는 앞뒤가 바뀌면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보안의 원래 뜻은 정보를 지키는 거예요. 통신보안 이렇게 정보를 지키는 건데 비해서 안보라는 것은 국가 단위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가 있죠. 그래서 유엔은 United Nations, 연합된 국가들, 즉 국제연합이죠. 이 국제연합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사회의 이사들인데 이게 이제 국제연합 기입니다. 이 국제연합 기를 보면 이 북극에서 밑을 내려다본 건데 북극에서 본 지구예요. 근데 사실은 북극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이 남아메리카와 호주는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온 세계가 하나로 5대양 6대주 그런 의미에서 보이도록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올리브나무 가지예요. 왜? 성경에 나오죠? 홍수가 끝도 없이 계속될 거라고 해서 노아에게 큰 배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방은 모방자예요. 원래는 방주라고 하면 배 바닥이 이렇게 네모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네모난 배란 뜻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큰 배란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홍수가 계속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나서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랬더니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잖아요.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어딘가 나무가 있고 땅이 드러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거죠. 올리브나무 가지입니다. 그 다음 안전보장 얘기했지만 보장, 이 장은 막을 장자예요. 장애물 경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장애물을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애가 없도록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요것은 요거와는 한자가 다르지만 요것은 보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울 보자예요. 기운다는 게 뭐냐? 옷을 해진 옷을 깁다. 덧대 가지고 꿰매는 게 기우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기울 보자예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보조라고 얘기하죠. 이건 이제 일본말로 보조를 70년대까지는 시다라고 많이 불렀어요.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데 시다의 꿈, 일본어입니다. 아래 하자를 일본에서는 시다라고 읽어요. 그 다음 보충하다라고 할 때 이 충은 충전기가 뭐죠? 전기를 보충하는 기계죠. 그래서 충전해 주는 것, 채워주는 것이 보충입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다, 이 수는 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충을 하고 보수를 한 것을 뭐냐? 보완한다라고 합니다. 완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건 상을 받다라고 할 때 상이란 뜻이지만 prize, 그렇지만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것은 대가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있고 배상이 있는데, 자, 내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을 치었어요. 그럼 내가 가해자죠. 그럼 피해본 사람을 피해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끼친 손해를 직접 갚아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배상을 해라. 이것이 손해배상 소송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보상이라는 건 뭐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런 돈을 보상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있어요. 잡히도록 신고해주면 국가에서 대신 돈을 주죠. 그것이 보상금 아닙니까? 그런데 기워주는 거, 보충해주는 거 말고 보답하다라는 뜻의 이 보상은 또 다릅니다. 요거는 기울을 보지만 이것은 보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상심리란 말이 있죠. 심리는 뭐냐? 마음심의 이치죠. 마음이 작용하는 이치가 심리예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건 뭐냐? 어떤 행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주는 물질이나 칭찬,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원 같은 데서 정답을 맞췄을 때 뭐 초콜릿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보상인 거죠. 근데 보상 심리라는 건 뭐냐? 실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을 위로하려고 초콜릿을 사 먹는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보상 심리인 것입니다. 보고서인데 보는 알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문 보도, 일기예보, 알리는 거죠. 갚는다는 뜻도 있어요. 갚는다. 그래서 그 보복하다, 보복운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는 알릴 고자죠. 그래서 알리다는 뜻일 때는 정보화라고 할 때 이때 정은 감정이란 뜻이 아니라 정황이라는 건 이제 사건,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정황이라고 합니다. 정황을 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황을 보도하는, 그래서 즉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보화죠. 그 다음 보도하다, 신문 보도, 알리는 겁니다. 동아일보, 이 동아는 동아시아란 뜻입니다. 동아. 그럼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는 뭐죠? 일어나는 아시아예요. 삼성은 별이 3개죠. 예. 동아일보. 그러니까 보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매일 날마다 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죠. 홍보. 홍은 너를 홍자입니다. 그래서 널리 홍보하는 것이, 널리 알게 하는 것이 홍보예요. 기업 홍보. 기업 홍보. 그 다음 경보.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벨이 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경보죠. 그 다음 특보라는 건 특별한 보도예요. 영어에서 뭐라고 하죠? 브레이킹 뉴스라고 합니다. 아까 일보에서 매일매일 보도하는 것은 일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알려줘요.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보라고 하죠. 주보.
그거에 비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 것, 이것은 연감이라고 합니다. 연감. 그 다음에 이제 갚는다는 뜻일 때는 보답하다, 은혜를 갚는다는 거죠.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수인데, 자, 우선 이걸 보겠어요. 수작. 수는 수를 받는 것이고, 작은 수를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작 걸지 말아라. 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서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를 주고받는 것이 수작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아라 할 때 이게 뭔 개수작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개는 멍멍이란 뜻이 아닙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뜻이에요. 그래서 떡인데 뭐야? 개떡. 그 밀기울이나 이렇게 껍질로 만든 질이 떨어지는 떡이 개떡이죠. 나발이 있어요. 나발 긴 거죠. 긴 그 트럼펫을 쭉 펴서 길게 만든 건데 그게 나발이죠. 그래서 이제 야 개나발 불지 마라고 하죠. 말도 곡조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개판이죠. 그게 개나발입니다. 살구인데 영 맛이 없어요. 작고 개살구죠. 날인데 개나리가 있습니다. 꽃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 개는 멍멍이란 뜻이 아니라 다른 낱말 앞에 붙어가지고 수준이 떨어지는 뜻을 지니는, 앞에 붙어서 접두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작을 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선 이 작을 보면 술 따를 작자죠. 혼자 술을 따라 마시는 걸 요즘은 혼술이라고 하는데, 혼자 하는 술, 이것이 자작입니다. 마주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뭐예요? 대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술집에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는, 반주를 맞춰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 여자를 작부라고 합니다. 작부. 그 다음 보복운전이죠. 보복. 자기가 당했으니까 갚아야지. 이게 보복입니다. 그 다음 고소. 고는 알리는 것이고 소는 소송입니다. 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재판하는 일을 송사라고 하죠. 송사. 일사자입니다. 그리고 재판 자체는 소송이라고 하고, 가해자를, 해를 입힌 사람을 피고라고 하고, 입을 피자입니다. 당하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피해자, 해를 입은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강아지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는 건가 봐요. 그 다음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죠. 고소는 가해자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 고소인데 비해서 고발은 내가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이건 안 돼 하고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제3자가 누구죠? 제1자가 누구예요? I, 나. 제2자는 너, you. 제3자는 he, she, them. 이게 제3자죠. 즉 말하거나 듣는 사람이 아닌 그거와 무관한 사람이 제3자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고소하는 걸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했느냐? 척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척지다. 이 척은 뭐냐면 위에 건 새입니다. 아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새 한 마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척은 원래 새 한 마리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재판에서는 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짝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척지다라는 건 부담하다라는 뜻이에요. 척을 지다. 재판하려면 힘들잖아요. 부담입니다.
그래서 척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송해서 다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척을 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죠?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게 되죠. 그것을 요 상태를 척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척은 배를 세는 단위이기도 해요. 한 척, 두 척 할 때 세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선전포고. 그러니까 너랑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선전포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변이라고 그랬죠. 6.25 사변.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일본이 중국을 갑자기 쳐들어갔죠. 그래서 결국 이 뒤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만주사변입니다. 포라고 하는 것은 두루 널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포고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23시 부로 저녁에 다음 상황을 포고합니다 하면서 이거 못한다. 이게 포고령이고 이러한 글을 포고문이라고 합니다. 자, 펼친다는 뜻이라고 했죠. 널리 펼치는 것, 포. 그래서 포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는 종교죠. 그래서 동학, 여러분들이 배운 동학, 나중에 천도교로 바꿨다 그랬죠. 그 동학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천이다. 사람이 즉 하늘이다. 신분 계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학에서는 포교하는 것을 포덕이라고 합니다. 포덕. 그런데 이 동학 교도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부른다고요? 동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같은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천주교에서 세운 학교가 동덕여중, 동덕여고, 동덕여대가 됩니다. 복사에서 복은 겹이라는 뜻입니다. 한 겹, 두 겹 할 때 겹. 사는 백길사자예요. 복사기 있죠? 카피. 지금 이걸 보시면 요 면을 기준으로 물이 잔잔하니까 위의 모습이 밑으로 그대로 반영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잔잔한 물은 풍경을 복사합니다. 이걸 찍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사진이라고 하죠. 진이 뭡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을 사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로, 그대로. 이것은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푸른색 종이에 그렸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해요?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청사진. 푸를 청. 그래서 이 청사진은 미래의 일이나 사업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등을 청사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 손을 내밀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이리 오라고 하니까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사진이 없더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 모습을 머릿속에 재생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그릴묘자라고 해요. 그릴묘. 미술 시간에는 이것을 데생이라고 하죠. 데생. 있는 그대로 복제하는 것. 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사란 이란말 알아야 돼요. 묘사란 어떤 대상을 언어나 그림으로 재생하는 것. 이것이 묘사입니다. 그럼 아까 복사기 얘기했는데 요즘은 복붓이라고 많이 쓰죠. 복사해서 붙이기. 복붓.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낱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은 대충 복붙하면 처음 들어봐도 대충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원어민과 제2외국어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에는 이렇게 약자가 굉장히 많아요. 약자가. 왜냐? 한국어 단어에는 한자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자의 특징이 뭐예요? 표의 문자죠. 글자 하나하나가 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이용하면 낱말을 합성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다. 용이하다. 자, 정말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냐? 보세요. 입의 모양을 그린 거죠. 입구자죠. 지금 이것은 손에 뭔가 지시봉, 막대기를 들고서 입으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금군자예요. 지금 지평선인데 위에 해가 떴죠. 그래서 아침 단자입니다. 그래서 근원 원자예요. 원단이라고 하면 새해의 첫날 아침, 이것을 원단이라고 합니다. 1월 1일 아침을 원단이라고 하죠. 지금 이것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땅 위에. 그래서 설립자입니다. 이건 말의 모습, 말 대가리와 갈기 모습이죠. 말마.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이것과 이 글자의 모습과 뜻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은 표음 문자다. 예를 들면 지금 바닷가에서 햇빛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햇빛이 부서지는 모습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순우리말로 윤슬이라고 합니다. 윤슬. 그럼 윤의 뜻이 뭐예요? 없어요. 슬의 뜻은 슬기롭다? 아니에요. 즉 한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술이라는 건 뭐냐? 반짝이는 달빛이나 햇빛을 윤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술은 왜 생기느냐? 이렇게 빛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대로 똑같이 나가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런데 약간 바람이 불면 약간 파도가 생기면서 이게 남반사가 되거든요. 수면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면서 남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술은 난반사의 결과입니다. 사는 쏠사자죠. 쏘는데 어떻게 써? 반대로 쏘는 거죠. 들어왔는데 반대로 쏘는 것. 그래서 반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사열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데 복은 왼쪽에 수레거가 들어갔죠. 그래서 수레바퀴의 살이에요. 살. 그래서 수레바퀴 살 복자입니다.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어보면 소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나가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있죠. 라디에이터. 그러면 집안이 추웠어요. 그런데 라디에이터를 켜놓으면 이 안에 스팀이 지나가면서 주변에 사방으로 열을 뿜죠. 그래서 열을 뿜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복입니다. 복. 그러면 더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 열이 이렇게 돕니다. 이것을 대류 현상이라고 해요. 대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대류 현상은 뭐냐? 기체나 액체 등의 유체라는 건 흘러다니는 물체입니다. 고체가 아니라 흘러다니는 변하는 것이 유체입니다. 이것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상하가 추웠던 것이 오히려 내려와서 따뜻해지는 뒤바뀌는 현상입니다. 현상이라는 건 뭐냐?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음이의어
자, 이렇게 쓰면 이건 상태란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이렇게 써요. 현상. 현재 상태 유지하는 것을 현상 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습 상자를 쓰게 되면 뭐냐?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필름을 약품으로 처리해서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현상입니다. 현상금과는 또 달라요. 그럼 이 복사열은 그럼 왜 생기는 거냐? 자, 지구를 이렇게 보시면 지구의 이 껍질에 해당되는 것이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하나의 사과라고 할 때 지각은 사과 껍질에 해당된다. 매우 얇은 거예요. 그 안에 멘틀, 액체지만 매우 무거운 액체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가 외핵, 내핵이 있는데 내핵은 매우 뜨겁답니다. 태양보다 훨씬 더 뜨겁다는 거죠. 그런데 요 기호 보세요. 섭씨라고 있죠. 섭씨도. 이 섭씨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안데르스 셀시우라고 하는 스웨덴의 과학자가 1742년에 이 셀시우스를 만들었대요. 세니그레이드를. 자, 센티의 뜻이 뭐죠? 1달러는 몇 센트예요? 100센트죠. 이 센트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미터가 아니라 앞에 붙는 거 밀리입니다. 밀리는 1000분의 1입니다. 그럼 밀리리터는 어떻게 되죠? 밀리리터. 리터의 1000분의 1이니까 1cc죠. 그거에 비해서 K는 1000이란 뜻입니다. 이 약자들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K는 1000, C는 센티, 밀리는 1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센츄리의 경우에도 100년, 한 세기를 센츄리라고 하죠. 그 기간을 100으로 나눠서 1년 단위로 한 것이 센입니다. 그래서 이 섭씨를 세니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세니그레이드. 그래서 C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니그레이드는 도란 뜻이죠. 도. 100도, 50도 할 때 도인데 왜 셀시우스가 섭씨냐? 이제 안데르스 셀시우스라는 사람 이름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셀시우스 셀과 비슷한 중국 발음이 우리 한자어로는 섭이래요. 그래서 성이 섭씨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김씨, 이씨, 박씨.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것을 섭씨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화씨는 뭔데? 독일의 과학자 페른하이트가 있었어요. 페른하이트. 그래서 페의 발음을 따갖고 화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핵은 5400도 위아래예요. 매우 뜨겁죠. 그리고 이제 이 뜨겁기 때문에 그 바깥은 그거보다 온도가 낮지만 이렇고 멘틀은 온도가 이렇대요. 이쪽 지각 쪽은 뭐 한 200 몇 도가 되겠고 이 외핵 쪽에 가까우면 3000 몇백 도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게 여기가 아주 뜨겁잖아요. 뜨겁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열이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멘틀은 약간의 액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230도 차가우니까 서서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산들이 찢어지겠죠. 지각이 찢어져 가지고 지구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도는데 여기서도 또 올라가서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서는 서로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산맥이 형성됩니다. 산맥이. 그래서 한때는 지구의 땅덩어리가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이 멘틀이 계속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지각을 찢어내고 부딪혀 가지고 지구대와 바다와 산맥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이 지표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류 현상에 의해서 맨틀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구 대륙의 이동도 역시 대류 현상의 일종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변하는데, 종유석, 석순 이런 것들이 자라는 시간이 보통 인간의 손톱 길이가 자라는 길이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손톱 1년에 몇 cm 길겠어요? 한 10cm 길까요? 그것을 수억 년 동안 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맨틀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대륙의 이동의 원인이다. 그런데 태양열이 지구에 계속 쏟아지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 밑에 뜨거운 열 때문에 이쪽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나도 군대에 있을 때 겨울 영하 20도 이렇게 추울 때 동계 훈련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1.5m를 파고서 위에다 텐트를 쳐요. 그러면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즉, 땅 깊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 결과 이 땅 밑에가 따뜻하고 태양빛이 지각에 영향을 줘갖고 지각도 약간 따뜻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열을 내뿜습니다. 열을. 그 열을 뭐라고 그래요?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복사열.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지표면에서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낮아져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이 아래쪽에서는 20도, 30도인데 높은 산에서는 영하 10도, 20도, 30도, 심지어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죠. 그것이 바로 복사열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고서와 복사, 특히 복사열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도 50분 가까이 되네요. 도저히 짧게 줄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봉기, 부정, 분단,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